강의실의 분위기가 단 한마디로 얼어붙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 한 교수가 자신 있게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선언한 순간이었죠. 모두가 수긍하며 끄덕이고 있을 때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교수조차 그의 뜻밖의 반박의 말을 잃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반박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편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이 도전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된 놀라운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어 커다란 깨달음으로 마무리된 한 청년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한글을 향한 놀라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3학년 제이콥 윌슨입니다.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발표와 시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죠. 제게 유일한 실패와 다름없었어요. 평소와 같이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챙기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노턴 교수님의 세계 문자 비교 언어학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각자의 발표와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저는 당연히 제가 최고의 발표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냐고요? 다른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만 도서관에 가지만 저는 매일 밤 언어학 자료실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항상 1등이 저의 목표였으니까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수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강의실은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또한 이날은 특히 눈빛이 달랐어요.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으시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말이죠. 교수님은 곧바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적 구조를 설명하셨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것은 아니었죠.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일본에서 온 타나카였습니다. 타나카는 일본어인 히라가나도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일본인들은 이중 문자 체계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문해율을 자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교수님은 타나카의 지적은 좋지만 히라가나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던지시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타나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중국에서 온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항상 조용했던 학생이라 의외였죠. 리웨이는 한자가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글자가 이미지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특징은 다른 문자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칠판에 몇 개의 복잡한 한자를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향해 물으셨죠. 교수님은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물으시며 한자는 아름답고 깊이가 있지만 높은 문맹률과 학습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문자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시며 소수만 사용할 수 있는 예술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리웨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후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저는 빠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교수님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노턴 교수님은 도전을 좋아하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반박은 예상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교수님은 제 발언이 흥미롭다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문자 체계가 한글보다 더 빠르게 문맹률을 낮췄으며 그 문자의 창제자는 문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습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고 이제 모든 학생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주장의 핵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체로키 문자라고 말이죠. 체로키 문자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강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커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몇 달간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발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스크린에 체로키 문자표를 띄우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85개의 독특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글자들은 한글처럼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의 창제자 세코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일반인이었으며 백인들이 종이에 검은 표시를 하고 그것이 말을 전달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자신의 언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완전히 독창적인 체로키 음절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면서 저는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단 몇 개월 만에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체로키 문자가 널리 보급된 후 단 몇 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제 발표의 강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급하게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쉴 새 없이 필기를 했어요. 특히 타나카와 리웨이의 얼굴에서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교수님과 저 사이를 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과 자신의 이론에 대한 도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버드의 학문적 분위기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탐구가 존중받는 곳이었죠.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직접 비교하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문자 모두 과학적 원리에 기반했지만 체로키 문자는 한 사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었고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공동 연구 결과물이라는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로키족은 문자를 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습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고 손짓은 더욱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체로키 신문과 책들이 출판되었던 역사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민족이 자신들만의 문자를 가지게 된 후 얼마나 빠르게 문화적 발전을 이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타나카가 먼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리웨이도 합류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조절하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체로키 문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준비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노턴 교수님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먼저 제 연구에 대한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15세기 조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문화적 혁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고 저는 제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그리시며 그 과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국악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체계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우주관까지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체로키 문자와는 다른 차원의 철학적 깊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반박할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면 즉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모든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세코야가 체로키 문자를 만든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체계를 갖춘 문자였던 것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 주장에 동의하는 눈빛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타나카와 리웨이는 양쪽 의견을 번갈아 보면서 자신들의 판단을 내리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의 실용성과 문맹률 감소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과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글이 보급된 후 문해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여성과 서민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준 문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가 단 몇 년 만에 이룬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탄생한 문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학술적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양쪽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일부는 조용히 자신들만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승부욕이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이 논쟁 자체가 주는 학문적 즐거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반박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문적 도전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의 논쟁 이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우수성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방문할 장소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노턴 교수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 교수님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제 학문적 열정을 인정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기초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따라 써보면서 이 문자가 정말 체로키 문자보다 우수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로키 문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문맹률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글도 그런 성과를 이룩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함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선들이 모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김 교수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김 교수님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상세한 일정표까지 준비해 오신 모습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환대를 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김 교수님은 차에 오르며 저를 위해 준비한 자료집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 관련 최신 연구 자료와 방문할 장소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내만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과 광고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글은 이 도시의 일부였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현대에 와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한글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제 방에는 한글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번역된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필요할 만한 것들을 모두 예상하고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환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교수님은 다음 날부터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그리고 실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방문까지 모든 일정이 제 연구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제 주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체로키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한글 자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약속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흥분된 마음에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실제 한글 교육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체로키 문자의 학습 효율성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호텔 로비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체로키 문자 학습 통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교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학년 교실로 안내받은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구해온 문자가 실제로 학습되는 현장이었으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사는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써가며 아이들에게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교사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간단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곧바로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습니다. 체로키 문자 학습 과정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초기 학습에 효율적이라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 기관의 모양과 관련 있다는 점은 아이들의 학습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학 전에 이미 기본적인 한글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4-5세에 한글을 읽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던 체로키 문자 학습 연령보다 상당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성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참관하며 그들의 학습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강사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이러한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미국인 학생은 자신이 일본어와 중국어도 공부해봤지만 한글이 가장 배우기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문자와 소리 사이의 관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이러한 증언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비교해봤을 때 한글은 확실히 과학적 체계성 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맹률 감소 속도 면에서는 여전히 체로키 문자의 사례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김 교수님과 함께 한글의 현대적 응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이 어떻게 입력되고 처리되는지, 인공지능에서 한글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등 최신 기술과의 접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두 문자 모두 각자의 환경과 목적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과 학습 효율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글박물관에서 김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글의 역사적 보존과 투쟁이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늘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죠. 체로키 문자의 효율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한글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의 첫 번째 전시실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15세기 당시 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권력자가 백성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문자를 만든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초상화 앞에 서서 그의 업적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철학이 한 민족의 지식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창제자 세코야도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문자를 보급했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글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과 서민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던 한글이 점차 문학과 학문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의 역사는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세 번째 전시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글 탄압과 한국인들의 저항을 다룬 공간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요했던 역사적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몰래 한글을 가르치다 발각되어 체포된 교사들의 모습,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을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체로키족도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겠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점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 전시실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문맹 퇴치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야학을 통해 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한글을 배우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까지 진행된 문해 교육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문맹률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 민족의 혼과 투쟁이 담긴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비교하려던 제 연구 방향이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김 교수님의 안내로 서울의 오래된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몰래 출판된 한글 책자들, 독립운동가들의 친필편지, 그리고 해방 직후 출판된 첫 한글 교과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 종이에 담긴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점 주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비밀 한글 학교를 운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밤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한글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김 교수님과 함께 현대 한글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려온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국제 언어학회에서 주최하는 세계 문자 체계 비교 학술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발표 주제는 제가 처음 계획했던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효율성 비교였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학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노턴 교수님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자리 옆에는 김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으로 이번 학회에 특별 초청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면서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언어학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 문화적 맥락에서의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하버드 수업에서의 도전적인 주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어떻게 제 관점이 변화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창제 배경, 구조적 특징,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두 문자 체계가 각자의 환경에서 어떻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단순한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빠른 보급과 문맹률 감소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글이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체로키 문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던 제 자신의 편협함을 인정했습니다. 두 문자 체계는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모두 위대한 성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제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학회장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턴 교수님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셨고 이어서 김 교수님과 다른 학자들도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올 때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문적 승부가 아닌 진실한 연구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노턴 교수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셨고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많은 학자들이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통찰을 나눈 용기에 대해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학술대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교수로 한국에 돌아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캠퍼스를 거닐며 한글로 된 간판과 포스터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체로키 보호구역과 한국의 언어학자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죠. 두 문화권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며 서로의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체로키 문자표와 한글 자모도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두 문자 체계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자는 민족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난주에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체로키 문자의 독특한 형태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똑같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자가 더 우수한지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첫 한국어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서툴지만 한글로 쓴 글자 하나하나에 제 노력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을 직접 배우고 사용하면서 저는 이 문자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과학적 권리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하버드의 그 수업을 떠올립니다.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체로키 문자의 우수성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소리를 기호로 표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식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권은 자신들의 필요와 환경에 맞는 고유한 문자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최고인지를 논하는 것은 어떤 문화가 최고인지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문자 연구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명의 지혜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혼과 정신이 담긴 위대한 문화유산이며 체로키 문자는 체로키족의 자존심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두 문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자의 아름다움은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Okay? Go back to your mother's pussy! 그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일까요? 아니면 대기업 철수를 부른 결정적 한마디였을까요? 최근 태국의 한국 공장들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거센 요구에 본사는 공장 철수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고 이에 태국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공장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태국 언론과 시민들도 충격에 빠졌는데요.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업의 약속과 현실, 그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태국 나타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폰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기술자이죠. 처음 삼성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설렜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우리 마을에 이런 유명한 삼성의 진출은 저와 같은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이었죠. 공장이 문을 연 첫날, 새하얀 공장 건물은 마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환영 현수막을 들고 모였고 지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삼성의 한국 임원들이 태국어로 인사말을 건넸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여러분의 마을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공장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한 작업장, 최신 장비, 그리고 쾌적한 환경. 이전에 다녔던 작은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 교육도 체계적이었죠.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직접 기술을 가르쳤고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금방 주요 생산 라인의 기술 담당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급여도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 달 월급을 받고 오토바이를 살 수 있을 정도였죠. 게다가 공장은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썼어요. 깨끗한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맛있는 식사가 제공됐고 직원 휴게실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됐습니다. 주말에는 회사에서 마련한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열렸죠. 한국 문화를 배우는 강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도 변화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섰고 도로는 개선됐어요. 삼성은 지역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장학금도 제공했습니다. 주말마다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나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공장장인 김 부장님은 항상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가까워졌고 퇴근 후엔 종종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특히 친구 아난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난은 근처 LG 공장에서 일했죠. 우리는 서로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약 1년 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서 오가는 대화, 속작은 불만, 식당에서 길어지는 대기 시간에 대한 투덜거림, 그리고 주차장이 비좁다는 푸념이 들리기 시작했죠. 촌부리 지역 경제가 삼성 공장 덕분에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직원들의 삶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공장 내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죠. 처음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던 직원들의 눈빛이 점점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구내식당의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불평, 에어컨이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는 항해, 야간 근무 수당 인상 요구까지 하나둘 늘어나는 요구사항의 관리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복리후생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었어요. 직원들은 더 많은 휴가, 더 높은 상여금, 가족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초반에 최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했죠. 주말 근무 수당을 인상하고 통근 버스 노선을 추가했으며 가족 행사도 더 자주 개최했습니다. 회사의 이런 노력에도 직원들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들어주면 곧 다른 요구가 뒤따랐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계속 커져갔죠. 저도 어느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아난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아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LG 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직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늘어났고 회사 측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닐까? 제가 물었을 때 아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장 내 회의실에서는 경영진들의 대화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회의실 창문을 지나칠 때마다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임원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죠. 처음에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걱정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게시판에 작은 공지문이 붙었어요. 회사가 일부 복리후생 축소와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과 경쟁 심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 순간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항의로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모여 회사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굴들은 하나같이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특히 최근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동료들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일부 직원들이 근무 중 항의의 표시로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관리자들이 따로 앉게 됐죠. 회사와 직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공식 항의는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교대 시간 약 50명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옳은지 아니면 회사의 입장이 이해할 만한지 혼란스러웠죠. 직원 감축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인사팀에서 퇴직 통지서가 나왔고 월요일이면 몇몇 친숙한 얼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아닐까 불안해했죠. 지역 사회의 반응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공장 주변 상점들은 매출이 급감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삼성을 환영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연일 비판 기사가 실렸고 시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공장 앞 대규모 시위였어요. 해고된 직원들과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까지 약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기업 윤리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공장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태국 노동자를 존중하라. 우리의 생계를 돌려달라. 시위 물결은 LG 공장으로도 번졌어요. 아난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쪽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한국 기업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이것이 계획된 행동이라고 의심했죠. 관리자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한국에서 온 임원들은 더 이상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았고 항상 여러 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보안 인력도 늘어났죠. 공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침부터 공장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근무 시간 내내 확성기 소리가 공장 안까지 들려왔고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공장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있으라는 지시였죠. 사무실 창문으로 보니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밀고 들어오려 했어요. 경비원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김 부장님의 검은색 차량이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시위대에 알렸는지 갑자기 약 50명의 사람들이 후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보안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시위대가 김 부장님의 차량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처음엔 차를 흔들더니 이내 계란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액체가 검은 차체에 맺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김 부장님을 보호하려 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무거운 돌이 뒷유리창을 강타하는 순간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김 부장님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보안 요원들이 급히 그를 차에서 끌어내려 건물 안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은 김 부장님의 뒤통수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였어요.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상방송이 울렸고 모든 직원들에게 즉시 건물 안쪽으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경찰차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서서히 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급 소개됐고 경찰이 공장 주변을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침묵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LG 공장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지만 다행히 폭력 사태로 번지진 않았다고 했어요. 아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했죠. 다음 날 아침 공장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문에는 임시 휴업 공지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김 부장님이 중상을 입고 방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이야기, 한국 본사에서 고위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그리고 가장 두려운 소문, 삼성이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일주일간 공장은 철저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공장 앞을 지나치며 불이 꺼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그곳이 이제는 유령 건물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상가들도 한산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지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 모든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중요 발표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죠.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이 현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 앞에는 약 500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흐린 하늘 아래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삼성 태국 법인 대표이사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의 첫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태국 공장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태국 공장 철수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른 이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몇 년간 쌓아온 제 인생의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발표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직원들의 상처를 달래지 못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부 직원들은 분노에 차 경계선을 넘어 항의하려 했고 보안 요원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난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어요. LG도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철수 결정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한국 회사가 동시에 철수를 결정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 주민센터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분노와 절망, 배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법적 대응을 제안했고 다른 이들은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어요.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제 미래가 불확실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은 두 한국 기업의 철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현지 정치인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항해 현수막이 걸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공장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해고된 직원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한때 희망과 기회를 주었던 그 거대한 건물이 이제는 배신의 상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동료 티라왓의 절규였어요. 공장 철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새아이의 아버지인 그에게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가족의 생존이 달린 곳이었어요. 그의 고통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핸드폰은 꺼두었고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어요. 공장 주변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아파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불확실성의 그림자에 휩싸였어요. 철수 결정 이후 결국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본사에 직접 항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티라왓이 먼저 나섰고 저도 동참했습니다. 곧 대표단이 꾸려졌죠. 직원 대표 7명과 지역 유지 3명, 총 10명이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모금한 비용으로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해고된 동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수백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티라왓은 계속해서 계획을 점검했어요. 항해 내용, 요구사항,
질문 목록까지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연습했어요. 제 발언이 단 한마디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서울의 거대한 도시 풍경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의 임무가 더욱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렴한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삼성 본사 위치를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대표단은 정장을 갖춰 입고 삼성 본사로 향했어요. 대형 유리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직원이 저희를 막았어요.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티라왓은 준비해온 문서를 보여주며 저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참의 논쟁 끝에 홍보팀 직원이 내려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30분을 기다린 후 3명의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티라왓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철수 결정이 태국 직원들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했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태국 공장에서의 저희 5년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일터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공장 철수 결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대표단 모두가 차례로 발언했어요. 각자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간절한 호소를 담았습니다. 회사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 했던 약속들, 직원들이 보여준 충성심, 그리고 철수가 가져올 지역사회의 붕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임원들은 묵묵히 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결정을 바꿀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티라왓은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수천 명의 서명이 담긴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삶과 희망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생생한 경험과 고통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김 부장님이 공장에서 얼마나 직원들을 배려했는지, 그러나 갑작스러운 철수 결정이 그동안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감정을 모두 꺼내 보였어요. 그날의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죠.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다시 삼성 본사를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더 넓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어제보다 많은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중 가장 나이든 임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어제 저희의 이야기를 모두 녹취해 CEO에게 전달했고 오늘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태국 공장의 생산성 그래프와 각종 지표들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공장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했고 품질 문제도 증가했음이 숫자로 드러났어요.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모든 사실을 저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노조 대표들이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회사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마다 노조는 파업으로 대응했고 이는 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테러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김 부장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스크린에 병원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김 부장님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비만 5천만 원이 넘게 지출됐고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님은 항상 직원들에게 친절했어요. 태국 명절에는 직접 선물을 준비해 나눠주고 직원 가족들의 경조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으로 회사가 준비한 지원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삼성은 이미 철저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퇴직금 외에 추가 보상금,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협력사 취업 알선, 그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기금 조성까지. 철수 결정이 불가피했지만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티라왓이 질문했어요. 왜 이런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왜 철수가 불가피한지에 대해서요. 임원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태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장,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성 저하와 계속된 노조 파업이 결정적이었다고요.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삼성이 태국 공장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본사 차원의 지원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회의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항의하러 왔던 저희는 어느새 진정한 대화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티라왓의 굳었던 표정이 점차 풀어지고 수파는 연신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실망감 속에서도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은 저희에게 제안했어요. 철수는 불가피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요. 복잡한 현실 앞에서 저희는 새로운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후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분노와 항의의 마음으로 한국에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복잡한 감정과 새로운 책임감이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티라왓과 다른 대표 단원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 해고된 직원들, 지역 주민들이 저희의 성과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단순히 성공 또는 실패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큰 설명회가 열렸어요. 넓은 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티라왓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고 저도 단상에 올라 한국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노조의 지속적 파업과 생산성 저하가 철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김 부장님의 현재 상태, 그리고 삼성이 준비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일부 직원들은 저희가 회사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져온 자료와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부장님의 병원 사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노조 대표도 점차 말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직원들에게 숨겨온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모든 측면의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며칠간 지역 사회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분노는 서서히 현실 인식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최선의 보상을 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티라왓과 함께 삼성과의 협상팀을 구성했어요. 직원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협력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그들은 저희의 제안을 많이 수용했고 직원 재취업 프로그램, 금융 지원, 창업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기금이 크게 증액됐어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 부장님의 회복 소식이었어요. 2달간의 치료 끝에 그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화상 통화로 저희와 연결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는 태국 직원들에 대한 걱정과 애정을 표현했고 저희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점차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한국 기업과 태국 지역 사회 간의 가교 역할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언어 능력이 이제 큰 자산이 됐어요. 다른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아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LG 공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 우리 두 사람은 자주 만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공장은 떠났지만 한국과 태국 사이에 새로운 이해와 협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오늘날 촌부리는 변화했습니다. 삼성과 LG 공장은 없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섰어요. 많은 전 직원들이 새 일자리를 찾았고 일부는 직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과거의 어려운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변모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오해에서 시작해 이해와 협력으로 나아간 여정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값진 배움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